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YTN 시민데스크입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가까이서 다양하게 듣겠습니다.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인데요. 김나정 시청자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실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평가원께서 이번 주 잘한 뉴스로 이 군장병 휴대전화 허용 졸속 추진을, 또 못한 뉴스로는 10억 원 이상 부자 부동산 시장 침체 전망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지난 연말에 발표한 계획에 따라 국방부가 올해부터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졸속으로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이 추진되다 보니 카메라나 GPS를 이용한 기밀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부대 내 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한 스티커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단독으로 취재하고 또 다각적으로 접근해서 시청자들에게 이해도를 높여 이번 주 잘한 뉴스로 꼽았는데요. 네, 교육과 책임, 사후 조치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국방부 입장과 준비 부족을 확인했다는 군납 업체 관계자 인터뷰, 또 문제점을 공감하는 현역 군인의 인터뷰도 구성됐고 또 전반적인 문제점을 알리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 기자가 출연해서 스티커가 쉽게 떨어지는 것을 직접 선보이고 허술한 방식에 놀랐던 사실도 전달했고요. 또 교육과 양심의 군 보안을 맡긴 국방부의 아니란 인식을 효과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실제 장병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금지하는 스티커의 활용 상황을 제시한 후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체크해서 전달했는데요. 네, 기자가 직접 테스트한 후 전달해 사태의 심각성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과 또 군보안과 관련해 외국의 부대 내 휴대전화 소지 사례도 궁금한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기사는 이제 기획 이슈팀의 이승윤, 한동호 기자가 이제 집중 취재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도한 후에 국방부에서는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서 이제 보안성이 없는 그런 스티커 대신에 국방부에서 이제 전문적인 그런 보안 스티커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국방 보안 업무 훈령을 이제 개정을 하고 SNS와 관련된 훈령을 이제 새로 제정하는 등 보안에 관한 규정도 이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카메라와 GPS 기능을 물리적으로 막는 기능 제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개발 중인데요. 다음 달까지 이제 마무리돼서 보안 스티커를 대체해서 이제 휴대전화에 심도록 할 계획인데요. 월 사용료가 있습니다. 600에서 800원 정도 이렇게 할 거라고 합니다. 또 말씀하신 그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를 앞두고 이제 2014년에 국방부가 재외공관 무관부를 통해서 이제 해외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요 선진국이 포함된 26개국에서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주로 이제 선진 국가들이 많은데요. 그런 곳에서는 15개국은 이제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을 했고요. 또 독일, 파키스탄, 대만, 러시아, 페루 이런 6개 나라에서는 카메라 기능과 이제 그 줌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이제 하고 있었고요.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인도, 중국, 이집트 등은 보안 문제가 없는 어떤 별도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베트남과 터키, 브라질은 아직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사례 잘 들었습니다.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나라도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 군 장병들이 일반인과 똑같은 요금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신가요? 네, 통신사의 입속 챙기기와 관련해서 두 사안을 이어 보도한 점도 추가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일반 요금과 차이가 없는 장병 전화요금의 문제를 제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통신사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국방부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그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을 한 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병사용 요금제를 신설해달라 이런 내용인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은 못 썼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병사들은 또 저녁 시간에만 휴대전화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병사용 이제 요금제 신설의 이제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병사들이 주로 쓰는 요금제가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보다 저렴한 3만 원대 이하의 요금제를 좀 신설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통신사들은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 아직 그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이제 아직 언급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급하게 이제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어서 계속 시간을 끌면 통신사만 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병사들이 일반인보다는 휴대전화를 덜 사용할 텐데 그에 합당한 요금제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못한 뉴스로 10억 원 이상 부자 부동산 시장 침체 전망 콕 집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보도에서는 KB 하나은행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서 10억 이상 부자들이 부동산 시장 침체를 전망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것이라고 84%가 응답했다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은행이 자신들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비중 있게 전달한 점도 적절하지 않았고요. 또 내용면에서도 설득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못한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더욱이 여론조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또 표본 오차가 얼마인지 응답률이 몇 %인지 뉴스에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중 통계 및 여론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앵커께서 콕 집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경제부 조태현 기자가 쓴 단신 기사인데 딱 한 번 나갔습니다. 그날. 그런데 이제 그걸 리포트가 아니었고 단신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 기사는 KB 하나은행에서 낸 자료와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조해서 썼다고 합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그 큰 손들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기 때문에 부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장 전망을 다룰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기사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 기사를 이제 사용한 편집부에서도 다른 신문 방송도 다 다른 내용이어서 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심의 규정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은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 16조의 그 통계 및 여론조사 항목이 있고요. 선거방송심의규정 18조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반드시 조사 의뢰자나 조사기관, 응답률이나 표본 오차 등 배경들을 자세하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이제 선거에서는 어떤 여론의 동향이 투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또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의뢰기관이나 조사 방법, 응답률 등을 이제 밝히는 게 원칙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도 이제 의료기관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밝혔죠. 그런데 경제 현상에 관한 사실 보도 같은 그런 여론의 형성과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없는 통계 조사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청이나 경제연구소 등은 고유의 이제 조사 방법들이 있고 그것이 다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표시를 하지 않죠. 그런데 해당 기사의 경우에는 한 개 은행의 발표이고 요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야의 또 정쟁거리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여론의 영향이 있다고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실무자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그럴 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 삼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중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실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사이언스 채널은 우리나라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입니다. 사이언스 TV는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곽덕이와 벨이라는 캐릭터를 개발했는데요. 어떤 캐릭터인지 함께 보시죠. YTN 사이언스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한 과학 전문 채널이고요.
곽덕이와 베리는 YTN 사이언스의 대표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과학 상식을 책임지는 과학 덕후 곽덕이입니다. 곽덕이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궁금증이 많아서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는 과학 덕후 오리입니다. 베리는 과학계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착안을 했고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은 똑똑한 고양이입니다. YTN 사이언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YTN과 크게 구별을 잘 못하세요. 과학 방송이니만큼 좀 더 차별화를 좀 두고 싶어서 캐릭터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중이죠. 그래야 곽덕이가 곽덕이의 아예 시선 딱 고정되게. 다리 없이 그냥 막 상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낄 것 같아요. 과학을 이렇게 빠르게 말하면 과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리 울음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서 오리로 정했고 오리 영어로 말하면 덕이잖아요. 그래서 덕을 붙여서 곽덕이 되었고요. 근데 우연찮게 과학 덕후의 줄임말로도 약간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베리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로베리냐 블루베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셨는데 영어 단어 중에 검증하다가 베리파이 있거든요.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지금 유튜브 우리 16만 4천 명 됐거든요. 17만이 되려면 언제일까요? 지금 하루에 200명에서 400명, 300명 정도니까. 곽덕이 베리가 지금 개발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기타 등등 이제 SNS 채널에서 프로필 사진이나 뭐 커버 이미지 아니면은 저희 뭐 유튜브 구독하기 배너 같은 그런 이미지들로 좀 홍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공부를 많이 해야지 알 수 있는 것, 나와는 거리가 먼 것, 이런 이제 편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좀 곽덕이와 베리 같은 이제 귀여운 캐릭터를 통해서 과학의 이미지를 좀 더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곽덕이와 베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좀 자유롭게 구현을 하고 싶어서 모션 작업 중에 있어요. 그리고 곽덕이가 사는 뭐 집이라든지 실험실 이런 배경도 3D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좀 더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곽덕이와 베리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쏙닥쏙닥 미래접속 4.0이라는 프로그램에 잠깐 출연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를 이제 시작으로 나중에는 곽덕이가 MC를 보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스탠바이 미를 주로 열렸던 YTN DMB 1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속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사건, 사고들을 접하는데 사실 그 사건, 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당사자들은 이 화면상으로는 굉장히 객관화되고 타자화되고 비인간적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현실적으로 증발해버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포맷을 채택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어떤 고통 또 공감이라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이런 의도가 잘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탠드 바이 미 포맷이 그런 뉴스에 묻혀버릴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이렇게 실어내오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좋고 먼저 1편에 고 윤차호가 남긴 것 대한민국은 지금 퀸 아리중 음주운전 이거 굉장히 문제인데요. 음주운전의 폐해를 굉장히 부각하려고 노력한 점은 보이는데 약간 아쉬운 게 너무 감정에 좀
호소한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맞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좀 이렇게 무게 있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감정에만 호소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1편이 제가 보기엔 좀 제일 아쉬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특히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소개 왜 하신 건지 좀 심하게 말해서 왜냐하면 그때 너무나 많은 보헤미안 랩소디에 관한 영화도 그렇고 워낙 안 다룬 방송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별히 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소개가 다른 기존의 뭐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봤던 거와 다른 게 없어요. 저도 1회 방송은 너무 감성이 치우쳐졌다고 좀 봤습니다. 이제 다른 부분에서가 아니라 그 아버님의 인터뷰 내용 끝나고 이제 그 이슈자키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에서 카메라가 정지된 상황에서 좀 몇 초 길게 갔어요. 그래서 굳이 그걸 그 장면 때문에 더 감성적으로 치우쳤다라는 인상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진행자분들은 감정을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그분들 진행자가 슬퍼하는 거가 시청자나 그분들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안타까웠고요. 감성적인 그런 그 측면이 보통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배제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그 아나운 그 진행자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뭐 방금 전에 그 지적도 있으셨습니다마는 어떤 대목에서는 뭐 눈물도 이렇게 좀 보이시고 또 뭐 좀 그 좋은 대목에서는 뭐 이렇게 웃음도 보이시고 그리고 만년필로 어떤 특정 그 키워드라든지 뭐 그런 그 구조를 핸드라이팅하는 근데 그런 부분을 크로저까지 해서 이렇게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시청자들의 어떤 그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았나. TV 출연은 뭐 여러 가지 제약도 또 있을 것이고 뭐 준비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좀 다소 훨씬 편안하게 출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또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뭐 뉴스나 이런 곳에서 정말 타사화되고 객관적으로만 다루어졌던 출연자들이 자신의 이야기에서 자기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통로가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또 신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 주제들을 보면은 윤창호 사건이라든지 뭐 발달장애 가족, 뭐 캐러밴 실태, K9 폭발 사고 등등 주제가 다 무겁죠. 사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고, 근데 단순히 무겁고 어둡고 슬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피해자들이 그걸 극복하는 과정, 또 그들로 인해서 바뀌어진 세상의 모든 문제들, 법적, 제도적 개선 이런 것까지 끌어낸다는 점에서 아까 우리 그 김현기 의원님도 말했지만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잘 짜여줬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를 많이 이제 포커싱을 많이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주제에 따라서 이게 계속 밝게 갈 건지 아니면 좀 건조한 형태로 갈 건지가 좀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밝은 쪽으로 많이 이제 뭐 옷도 그렇고 화면 노출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주제에 따라서 아마 시청자들이 좀 다양한 어떤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뭐 5회차 이제 6, 7 이렇게 나오지만 좀 더 이제 진행하면 아마 좀 더 색깔을 좀 더 아마 좀 명확히 이렇게 아마 보여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영상이 올라왔는지 함께 보시죠. 차 보넷 뒤가 이제 따뜻하니까는 거기 위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시동 걸려다가 이제 고양이가 깜짝 놀랄 것 같아서 똑똑똑 두드렸어요. 고양이가 그 소리를 듣고 제 쪽으로 부른 게 아니라 주변을 두리번 보더라고요. 눈치 없는 고양이처럼 다시 한번 계속 이제 유심히 봤는데 그때서야 저를 이제 응시하고 차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었어요. 네? 사람하고 그 옆에 살았다고 그래? 겁도 안 내고 올라오네. 네? 먹을 거 있나 그런데 어떡하냐 먹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응? 아유 어떻게 배고픈가 봐. 어떻게 찍어 사진 찍어줘. 비디오 찍고 있어.
주는 줄 알고. 물 먹을래?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놓칠 수 없는 재미와 훈훈한 감동이 있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방송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보도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정대철 명예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 관련 사건은 미투 운동으로 확산되면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옵니다. 그동안 정치인, 연예인, 교육계뿐만 아니라 법조계에도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분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계를 강타하고 정부 관련 부처는 사과를 거듭하면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려는 술수라고 꼬집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면서 어수선하고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대통령이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디어는 남성 앵커나 기자가 단독 보도라면서 어렵게 취재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성 피해자 얼굴을 드러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데 이어서 나오는 가해자 측의 보도는 아니다, 그런 일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함이나 음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뉴스로 선정된 것은 확신이나 개연성을 가지고 보도하였다고 봅니다. 뉴스의 파장만 취할 것인가, 그로 인한 진동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2차 피해를 방지하려고 이제는 얼굴을 가리거나 드러나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들춰내서 보도하는 것도 절제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뉴스 보도를 보면서 시청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를 동정하는 반응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젠더 문제의 심각성을 볼 것입니다. 불안감이나 불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의 선정적인 속성은 오래전부터 젖어있는 습성이었습니다. 자극적인 것, 선정적인 것에 눈을 돌리는 습성은 미디어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관련된 행위였습니다. 도덕적이든 상업적이든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의무와 책임이라는 무게를 담아내야 합니다. 미디어 간의 경쟁 의식은 더 자극적이고 더 선정적인 보도로 가는 방향에서 앞다투어 왔습니다. 미디어가 갖고 있는 상업성과 경쟁성이 뉴스의 선정적인 보도를 더 키워왔습니다. 사회 고발이나 여성 인권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뉴스가 어떤 부작용을 동반하는지 헤아리지 못한 부족함도 있습니다. 기능이 있으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역기능이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편향 보도가 되거나 정해진 프레임으로 소나기처럼 퍼부었다가 시들해지는 뉴스의 속성도 선정적인 보도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미 정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기자협회나 인권위원회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보도의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도록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낙인 찍는 보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컨텍스트를 보아야 합니다. 감싸거나 응징하는 보도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삶을 생각하는 보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보도의 취재 원칙이나 규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보도는 공공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YTN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에 글을 남겨주시면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